바로 어제 전 국민의 관심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혐의. 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선고 앞두고 심경 어떠신지요?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무죄 예상하십니까?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지은 씨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수행비서의 미투 이후 5개월, 모두 7번의 공판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20분, 길고도 날섰던 공방에 비해 판결은 짧았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라는 것. 바로 거기서 우리의 질문도 시작됐습니다. 김지은 씨가 피해를 주장하기 열흘 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KBS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생각? 명견만리 무대에서 지방 분권이란 주제로 강연을 한 안 전 지사. 하지만 이날 녹화부는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선출된 책임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의 문제는 우리 민주주의 제도를 좀 더 발전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해 싶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 안 전 지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쓰시면서 휴식도 하시고 대본도 보시고 10시부터는 회의실에서 저희가 대본 리허설을 했고 그리고 나서 11시 반 정도에 스튜디오에서 리허설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1시에 최종 리허설을 했죠. 이제 스튜디오가 저쪽. 네, 예. 명견만리 제작진을 통해 안희정 전 지사의 이날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오전 10시 여의도 KBS에 도착한 안 전 지사. 세 차례의 리허설 끝에 오후 2시 본 녹화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김지은 씨가 성폭행 당했다고 미디어에 집중 제기를 했는데 그 날짜가 보니까 우리 녹화한 날 그 다음 날 새벽이더라고요. 충남도에서는 공보관하고 그 메시지 담당 팀장하고 스태프들이 한 10여 명씩은 따라오셨기 때문에 누가 따라왔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김지은 씨는 제가 따로 봤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 또한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현장에 수행단으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녹화를 그쪽에서 계속 5시까지 끝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2편 녹화한테 1편을 땡겨서 녹화를 해드렸던 거고 4시 반에 끝냈던 건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아 이분이 녹화 끝나고 오피스텔에 투숙을 하셨구나. 오후 4시 반이 되어서야 마무리된 녹화. 그리고 그날 밤 안 전 지사는 김지은 씨를 한 오피스텔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사건의 진실. 김 씨가 미투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부하 직원에게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곧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오늘 새벽에 도지사 사퇴를 밝혔습니다. 성폭력 의혹이 보도된 지 나흘 뒤 검찰에 자진 출석한 안 전 지사.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사부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김지은 씨의 미투 직후 스스로 SNS에 올렸던 입장을 번복하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된 안희정 수행비서 성폭력 사건. 권력형 성범죄냐, 합의에 의한 관계냐를 놓고 벌인 7차례의 공방.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피고 측 주장의 출발점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고 그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극도로 비대칭적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출장지에서 수행비서인 피해자에게 늦은 밤 맥주와 담배를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뒤 이를 이행하러 온 피해자를 상대로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이용해 간음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건 위력의 행사 여부. 검찰이 기소한 혐의 10건 중 4건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303조는 피감독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력의 행사와 그로 인한 간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자유의사에 개의지 않았다고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위력이다. 근데 거기가 고용이나 뭐 업무, 기타 관계에서의 위력이다. 안전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자기의 비서에게 성적인 접근을 했어요. 그럼 그거로서 사실은 상당 부분이 입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위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사실이 만약에 인정되더라도요. 그것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력이 행사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정에선 위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일상적 위력이 간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검찰. 반면 피고인 측은 위력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수행비서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이나 지사가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하고 늘 지사에 대해 수긍하고 따라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검찰은 안전지사가 김지은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위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담배 좀. 네, 나 화장실. 피시고 싶으실 때 말씀 주세요. 오냥. 담배. 모기향. 네, 잠시 후에 바로 설치해드리겠습니다. 생선구이 더 달라요. 김치도. 내 담배 좀. 어허, 문자 안 보내. 비서실장과 밖에 있어서요. 들어가면 바로 담배 챙겨서 드릴게요. 모두 업무에 필요한 대화로서 피고인이 주로 단답형의 지시를 하고 피해자는 그 지시를 깍듯이 받들며 이행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검찰은 김지은 씨가 선임 수행비서에게 인수인계 받은 업무 목록도 공개했습니다. 안전지사의 기분에 맞추는 것은 별표 2개에 해당하는 수행비서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 병장을 웃기는 이등병의 마음으로 안전지사를 모셔야 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일상적 위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성관계 당시에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수행비서는 시간을 불문한다. 피고인의 기분을 거스르면 안 되고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고 알게 된 내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수행비서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성적인 요구에 대해서 무조건 예스를 하라는 위력, 이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측. 이들 또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지사님, 휴가는 즐거우신가요?
늘 지사님이 고생이 더 많으시죠. 쉬세요. 예약할게요. 지사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제왕적, 권위적, 위압적이라 피해자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관계로 절대 읽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사와 비서라기 보기 어려울 정도로 친밀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지사와 수행비서. 과연 두 사람 사이에 위력은 존재했을까? 우리는 피고인이 7년 동안 도지사직으로 있었던 충남도청을 찾아갔습니다. 안전지사의 위력에 대해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근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권위적이고 독선적이진 않았었구나. 사소한 거 이런 거는 늘 이야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 수용하고 이랬었는데. 그거는 되게 대중적이고 되게 친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뒤로 가서는 목에 힘주고 그 어떤 제왕적인 타입을 보니까 상무들이 감히 안지사한테 직언을 못해요. 직언할 사람이 없어요. 안전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관계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부적절할 것 같고요. 예, 객관성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스킵해 주시죠. 통하는 것도 솔직히 좀 무서워요. 막 워낙에 이게 예민한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언급을 꺼렸습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안전지사와 오랫동안 함께 일한 보좌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해고 제한 사유가 없으니까 또 진짜 너 나가라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모시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그 자체가 이미 위력으로 작용이 되는 거고 생산사건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담배, 맥주 이런 지시를 거절할 수 있는 참모는 10명이 있다고 치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또 다른 직원 역시 수행비서가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특히 수행비서는 그 피해를 참는 너무 익숙해져 있고 무언가를 어떤 상황을 놓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허락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유력 대권 주자이자 도지사라는 지위 자체가 곧 위력이라는 것. 하지만 위력이 있다고 해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감수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혈기 대선주자라 해서 그런 지금 주장하고 있는 성폭력이나 이런 것까지 감내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 후보자 안희정이라는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감내해야 이런 건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바로 어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안희정, 무죄. 피고인은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인면 등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을 본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에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적어도 피고인이 어떠한 위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이에 제압당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선 이번 판결에 대해 많은 아쉬움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 이상 303호가 있긴 했었지만 관련된 판례가 거의 없었던 상태였죠. 그런데 이번에 피해자가 본인이 스스로 나선 피해자가 아주 진술을 명료하고 일관성 있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판례가 되고 선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죄 판결이 났다면 앞으로 어떤 피해자가
이런 식의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가 나설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해석에 있어도 엄격하고 굉장히 좁게 해석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법원도 어떤 해석의 기준을 기존의 태도에서 좀 탈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인가 아니면 합의된 성관계인가. 법원은 결국 안희정 전 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성계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선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 선고라거나 사법부가 유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위력이 있었느냐, 또 그 위력에 의한 간음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흔히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과 달리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의 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경제적 지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원은 선고문에서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이자 도지사로 피해자의 임면 권한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위력을 인정했지만 이 위력을 행사해 간음 및 추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형법 303조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좀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결심 공판.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의뢰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업무 지시를 하는 것처럼 가정해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것이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기본 주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강압에 의한 행위인가? 진실 다툼 끝에 이어진 검찰의 최종 변론. 검사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303조 등을 있는 그대로 적용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법 303조는 위력을 이용한 성관계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303조에서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힘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권세, 이걸 이용해서도 성관계를 하면 그 자기 보호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관계를 하면은 그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될 수 있다.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엄격한 상하 관계. 누가 보기에도 업무상 위력이 있을 법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위력으로 인한 간음은 지금까지 얼마나 인정되었을까? 상당히 좀 애매하죠. 위력이라는 개념이. 위력에 의한 간음죄, 이게 처벌된 지금 판례도 찾아봐도 거의 없습니다. 하급심 판례까지 봐도. 사실 형법상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판례는 그러니까 대부분까지 올라온 경우를 보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두 건? 실제로 형법 303조가 적용된 판례가 얼마나 되는지 찾아봤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된 판례가 거의 없는 가운데 우리는 10년 전 민사사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판결을 내린 담당 판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위력에 의한 간음을 인정하게 된 걸까? 특이한 방식의 재판했어요. 가장 유리한 증인 한 명씩 신청하고 그다음에 당사자들 원고 피고 본인 신문, 우리 이제 법정에서 원고 피고 본인 신문이라는 건데 그걸 한꺼번에 다 법정에 대리신문 다 한다는 거예요. 가해자는 아동복지시설 원장,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인 복지사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압적 상하 관계와 평소 위압적인 조직 문화, 사건 전후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형법 303조 위력에 의한 성관계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하관계, 이 상사와 아래 직원 관계 너무 엄격한 이런 관계는 분명한 거고, 뭐 성행이나 그런 추행
또는 뭐 성적인 그런 유사성행위는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이게 과연 자유로운 감정에 자기 의사결정이 한 것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제 위력에 의한 것이니까 우리가 표현한다면 어쩔 수 없이라는 걸로 예스라고 하지 않는 한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같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이뤄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 그러나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위력이 개입된 것으로 봤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은 두 국가기관.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은 증거는 있거든요. 이 피해자 진술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걸 안 믿는다는 것이고 검찰에서 결정은 안 믿었다는 거고 저희는 그 피해자 진술을 아주 신뢰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민사재판의 경우는 증명도가 요구하는 증명도가 형사보다 낮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서는 좀 달리 판단하더라도 뭐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위력이 쟁점이 된 또 다른 사건. 직원에게 자고 가라며 손목을 잡아당긴 상사에 대해 1심에선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했고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위력을 행사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 같은 정황과 증거를 놓고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어려운 거죠. 가해자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사자는 원치 않았지만 자기가 이거를 원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나의 지위와 권력을 내가 이용한다라고 하는 인식, 그거 자체를 하고 있었느냐. 우리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사가 어떤 피고인을 유죄를 선고하려면은 무죄일지 모른다 이런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으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판사한테 그 검사가 이 피고인이 유죄다 이런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걸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이 처벌된 애가 거의 없었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성범죄는 매년 늘어나 2016년엔 321건에 달합니다. 그에 비해 형법 303조로 기소된 사건은 한 해 10건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것 같았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소가 안 된 것 중에는 지금 대표적이죠, 이게. 뭐 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실제로 기소율도 낮고 그다음에 처벌들도 낮으니까 용기를 내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인 저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 상담을 하고 이거를 고소할까 말까 했을 때 굉장히 신중해요. 법도 있고 범죄도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상황. 주위에 되게 많아요. 특히 저임금 사회적 약자계층. 네. 왜냐하면 누구나 대체할 수 있는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잘려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 직장을 구하는 게 너무나 힘든 사람들. 물어보시는 게 내가 이 남자랑 잠자리를 가진 거는 맞고 내가 그 잠자리를 가진 걸 허락을 한 건 맞는데 실제로 내가 불이익을 입을까 봐 그랬다라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업무상 위력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이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안전지사의 1심 판결은 우리 사회에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미투로 문제된 사건 중에 첫 번째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상당히 주겠죠.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좀 확실히 세워주는 지금 판례가 필요하다고. 위기에 의한 가늠 문제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경계선에 있는 이런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혹은 신종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거죠. 이게 성폭력인가? 그만큼 의식이 또 다른 변화와 성장이 필요로 한 시점이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위력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 집행에 커다란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폭행, 협박을 넘어 강간죄 적용 기준을 넓히거나 위력과 간음의 인과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지에서 피해자가 그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도 시급해 보입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모로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기엔 폭력 이후 김 씨가 보인 행동에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김지은 씨가 피해 사실을 주장한 이후 온라인상에서 그녀를 향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필 편지로 2차 피해의 괴로움을 호소한 김 씨. 그런데 그녀를 향한 의심은 재판정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의뢰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명목 아래 피해자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왜 그때 싫다고 하지 못했느냐? 왜 그 직장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너도 무언가 바라는 게 있었기 때문인 것 아니냐? 피해자는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어야 하는데 너의 행동은 왜 그때 그러했느냐? 이런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법정에서 오고 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김지은 씨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끊임없이 의심받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은 피해자다움이란 잣대로 평가됐습니다. 그 첫 번째로 김 씨의 반응이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범행의 정황이라든지 태도, 생활 등이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와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것을 포지션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피해자인지 혼란이 생깁니다. 김 씨가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주고받은 대화에서 안전지사에 대해 우호적인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스위스 다녀오고서 덜 피곤하신 것 같아요. 릴렉스와 생각할 시간을 만든 것 같아서 뿌듯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즐거우니 문제라고들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제 마음이 그런걸요. 내 사장은 내가 지킨다. 하지만 김지은 씨 측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어쨌든 보직을 유지하려면 그 피해를 폭로하지 않는 이상은 평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굳이 내가 그 상황이 닥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자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와서 그런 부분들을 이성적 관계로 몰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피해자한테는 제일 가혹한 상처인 것이죠. 우리는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학교, 직장 등 조직 내 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6명의 피해자들. 이들은 사건 직후 어떻게 행동했을까? 임원 접대 술자리를 강요받았다는 한 피해자. 상사들에게 불쾌감을 표시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 술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저항을 하지만 결국에 그 술자리를 가게 되면 저도 그 분위기를 망치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계속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그 회사에 다시 그 임원분들을 다시 내일은 얼굴을 마주치고 같이 일해야 될 사람들인데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또 다른 피해자들 역시 가해자 앞에선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지금 너무 아프고 막 소화도 안 되는데 지금 근데 상대한테는 그런 거 불쾌한 티 전혀 못 내죠. 어떻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래버리고 웃는 표정을 짓기도 해요. 진짜 여기까지 북받쳐 오르는데 정말 혀 깨물고 참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 추행을 당하고도 스승의 날이나 생일 되면 선물이라도 정말 사갖고 가야 하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어떤 피해자는 나는 그
근데 그거를 그쪽에서는 이런 애들이 나한테 성범죄를 당하게. 피해자들의 이러한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심리학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마치 성폭력 피해자는 24시간 우울해야 되고 소극적이어야 되고 직장 생활을 잘 못해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사고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력적인 관계가 재현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떠나지 못하고 또는 그 가해자에게 어떻게 보면 비위를 맞춰주는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고 여전히 다정스러운 표현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지은 씨가 사건 이후 안전지사를 즉시 회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피해자들이 본능적으로 보이는 행동은 가해자와 관련된 자극으로부터 회피하는 것입니다. 7개월간 장기간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사실상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는 어떨까? 얼마 기간 동안이나 그걸 참으셨던? 1년 넘었죠.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5년이고요. 15년이죠.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15년까지 성폭력 피해를 알리지 못했던 피해자들.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참을 수 있었던 걸까? 자기가 당한 그런 폭력의 사실을 심리적으로는 부정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그때 받았던 심리적인 충격을 억압해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한 심리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제 해리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자기의 아주 처절하고 처참하게 무너진 감정은 또 다른 방에 보관하고 자기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묵묵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던 일을 계속하고 밥을 먹고 만나던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일상적인 일로 자기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대학원의 지도교수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피해자. 상처를 드러내기보단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잊으려고 했고 이거는 없는 일이야 라고 스스로 되뇌이려고 했고 그러면서 공부를 더 인정받아야겠다라는 의지로 더 열심히 매달려서 연구를 한 부분이 있어요. 사회에서 그 성폭력 피해자를 보는 시각이 얼마나 냉정하고 싸늘한지 피해자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피해당했다는 거를 숨기고 싶어하고 스스로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하고. 안희정 측은 김지은 씨가 명백한 거부를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언론의 피해 사실을 주장할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신분을 밝히고 얼굴을 안 가리고 인터뷰를 할 정도로 의사 표시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 표시인지 증거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상당수가 긴장성 부동화라는 일종의 마비 증세를 겪는다는 것. 성폭력 피해의 정신적인 충격으로 달아나거나 소리칠 능력조차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거부의 의사 표시 방식이라던가 내용, 정도, 이런 부분은 피해 상황이나 피해자의 나이, 신분 이런 거에 따라 현저히 천차만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피고인의 지시에 응답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보고 아니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거부 표현을 해도 가해자가 이를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거듭되니까 너무 불쾌해서 몸을 이렇게 피하고 이런 적은 있었어요. 표정이 정색을 하고 제가 불쾌했다는 거는 가해자도 충분히 인지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도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피해자가 비난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육 담당자가 신입사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이 됐던 한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여성이 도리어 꽃뱀 취급을 당했습니다. 교육 담당자가 술이 좀 취한 상태니까 모텔에서 일단 모텔을 좀 잡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좀 쉬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친구는 계속해서 거부를 했는데 교육 담당자는 잠깐만 이야기만 할 거니까 뭐 내가 너하고 뭔 일을 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유인을 해가지고는 모텔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정말 물리적 유형력이 강하게 행사가 되는 강간이 있었던 거죠. 자기한테 들려오는 소문이 사실은 교육 담당자한테 강간당한 게 아니라 둘이 만나던 사이였고 서로 호감이 있었었는데 이 여자가 특별한 목적이 있고 꽃뱀이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 나서는 이 친구가 완전 정신적 데미지를 입게 된 거예요. 관계에서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한샘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제 의지 없이 성희롱이고 성폭행을 당했지만 2차적으로 쟤도 좋아서 했겠지. 자기도 즐겼으면서 쟤는 맨날 하는 거 없이 술집녀가처럼 회사 다니네. 그 같은 들 때문에 남자가 역피해 당한다. 이제 와서 왜 저래라는 인식이 저희 사회의 수준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법정에서 반복되는 논쟁, 피해자다움. 이번 안희정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당신이 좋아서 그런 것 아니냐? 성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 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다고 추정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면 앞으로 좀 없어져야 되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 고정관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법을 하시는 분들도 그냥 법리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 시대의 어떤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다움을 잣대로 삼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법원. 하지만 우리가 만난 피해자들은 피해의 후보인 반응도 피해를 고발하기까지 걸린 시간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다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허구라고 지적합니다. 암 환자들의 생활 방식이 다르듯 성폭력 피해자들도 하나의 규정된 모습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이 유독 주목받은 것은 다름 아닌 미투 운동의 1호 판결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해 세계로 번져나간 이른바 미투 운동. 우리나라에서도 올 초부터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에서 미투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당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증언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죠. 그렇다면 미투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시작은 한 검사의 오랜 고민 끝에 나온 폭로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한국 사회에 들불처럼 번져나간 미투 운동. 연극계의 거장부터 원로 시인 등 사회 각계각층에 만연해 있던 성폭력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침묵을 깬 사람들의 외침만큼이나 점점 거세지는 미투의 물결. 미투 위드 유. 올 상반기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만 80여 명. 그중 절반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경찰 조사 중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사실은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여성 문제 혹은 사회적인 문제를 보질 않았던 거죠. 그냥 어떤 여성이 정말 재수가 없어서 겪는 그런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사회적으로 여성 전반의 문제이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용기를 내서 자기의 피해 사실을 다 말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죠. 사회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여성의 생명권, 안전권, 평생평등 노동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의 문제구나.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의 목소리로 느리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는 우리의 오늘. 하지만 정작 미투를 선언한 피해자들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분들을 찾아뵈면 증거 있어요? 증거 없으면 이거 이기기 힘들어요. 괜히 무고죄 걸리니까 그냥 치료 받으시고 그냥 혼자 이겨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제 편이 없다는 걸 느끼고 굉장히 낙담해서 퇴사를 하였지만 사회에서도 그 어떤 사람도 날 도와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또 다시 들더라고요. 미투 이후 오히려 법적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 다른 피해자 역시 가해자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로 다시 고소를 받았어요, 그 남자한테.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거기서 혐의 없음이 나왔고 또 검찰 조사도 받았지만 혐의 없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정 신청이라고 판사에게 직접 신청하는 그런 제도를 그 남자가 신청을 해서 서로 사랑을 했고 호감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성추행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저는 갑자기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역고소의 두려움을 호소하는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법무부는 성폭력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무고 혐의는 조사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현행 법 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이제 발생하고 나서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이거를 법정에 가져가기까지가 굉장히 힘든데 법정에서는 또 유죄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뭔가 우리 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체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도 있는 거죠. 지난 2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한국 형법이 정의하는 강간의 개념을 문제 삼았습니다. I would like to hear what the exact definition of rape in the criminal code is. That the focus should be the lack of consent of the victim without the victim's consent. So I'd like to know if your law is in line with this criteria. Thank you. 법무부에서 강간의 정의와 대응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이날 유엔 측은 한국 정부의 폭행 협박이 아닌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간을 판단하도록 형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 및 명예훼손 등으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상과 위력의 경계, 노와 예스의 의미.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은 우리 사회에 어려운 과제를 남겼습니다. 같은 사건이 언제든 일어날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2015년, 16년 넘어오면서 분명히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된 저는 그런 맥락에 놓여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피해자들이 그렇게 자기의 피해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개인의 엄청난 그런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에 비하면 우리 사회의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침묵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그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여성들이 아직까지도 겪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투라는 사회적인 이슈가
단순한 반짝이는 이슈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No means no. 싫다고 얘기하면 싫다는 얘기다. 이 당연한 진리는 과연 언제쯤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될까요?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했는지를 피해자에게 따지기 전에 대체 무엇을 성관계에 대한 동의라고 생각했는지 가해자가 입증을 하도록 만들 수는 없는 걸까요? 반쯤 얻어진 동의를 동의라고 여긴다면 반쯤 거절된 것은 왜 강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미국의 여성학자 캐서린 맥키넌의 말입니다. 안전지사의 유무죄는 별도로 하더라도 돌이켜보면 우리 주변에는 권력형 성범죄가 너무도 흔히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는 찾기 힘듭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성범죄 처벌에 대한 법 체계를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을 바라봐온 시선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그리고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폭력을 어떻게 뿌리 뽑을지, 이제는 이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병원 폐쇄병동 출입문이 열려 있는 사이 탈출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윤 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우발적. 우리는 정신병자나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하면 저도 무서워요. 한국에서 태어나 산다는데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시나요? 때로는 사막에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좋은 이야기에 대한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나요? 요즘도 무섭게 일어나는 일들을 마주하고 계시는가요? 중년의 나이에도 절망과 좌절의 무게는 항상 같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만난 것 같은 이야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그들의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나요?